자, 이제 사건의 진실을 찾아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근데 이 진실은 끝까지 못 밝혀질 것 같아요. 슬픈 얘기지만. 일단 이 핵심은 뭐냐면 부실하지 않은 외환은행을, 외환은행이 이것도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부실하지 않은 외환은행을 파는 사람, 외환은행하고 감독 당국이 앞으로 자기네가 부실해질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파는 사람은 막 이렇게 싹 예쁘게 만들어서 부실도 숨겨놔야 되는데 이건 막 드러내. 우리가 위험해. 우리가 썩었어. 여기가. 이 기둥도 썩어가고 있어. 이거 다 보여주고서 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상업펀드 론스타에게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매각한 사건입니다. 이건 거의 팩트예요. 요 건. 이걸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론스타 투자자들, 이거 누군지 몰라요. 앞으로도 모를 것 같고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관련자들 아까는 계속 출세를 해요. 이 론스타를 매각하는데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때도 참여정부 때부터 출세해서 이명박, 박근혜, 여기 지금까지도 출세를 합니다. 뭐 김진표 씨 총리 된다고 오늘 언론에 떴는데 총리까지 되면은 뭐 더욱더 다 출세하는 거야. 출세해요. 그다음 아까운 외환은행, 제가 말씀드린 참 외환은행 아까운 은행입니다. 참 좋은 괜찮은 은행이었고 이거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한국의 은행 산업은 더 나빠졌고, 그리고 관련 신문자들이 죽었어요. 참 슬픈 얘기죠. 원인은 모르고, 그리고 의혹만 남아 있어요. 밝혀진 게 없고,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조금씩 짚어볼게요. 지금 2003년 외환은행에 론스타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외환은행이 부도가 났을까? 이것은 지금 이 관련자들, 뭘까, 변양호, 김석동, 그다음 김진표 씨, 이런 사람 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외환은행이 굉장히 부실했기 때문에 론스타가 자금 지원을 1조 3천억을 안 했으면 부도가 났다, 도산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미 사건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어서 이것도 검증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저도 뭐 금융기관 은행 분석 이런 것도 해본 사람이고, 또 이제 제가 2003년도 당시에 이제 한국은행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동료가 아주 여기 회계사고, 그다음에 요 외환은행을 담당하는 팀장이 있었어요. 이거 사건이 벌어질 때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친하니까. 저는 그때 외환은행 사건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승진해서 국장이 되면서 그 업무까지 제가 통화를 하게 됐죠. 저는 다른 팀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몰랐고, 그 팀장이 동료니까 저한테 와서 이상하다. 저 외환은행 그냥 줘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이 사람이 그때는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외환은행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저도 이제 나중에서 보니까 저기 돈 들어왔는데도 이제 2003년 말, 2004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돈이 들어와서 공신력이 높아져서 좋아진 거다. 이렇게 그런 말은 다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론스타가 경영을 잘해서 더 좋아졌다. 경영 잘한 거는 돈만 빼갔는데 뭐 경영 잘한 건 없고, 그 말을 참아 못해.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그냥 이게 돈이 들어오니까 공신력이 높아져서 좋았다. 뭐 그거 조금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돈을 안 넣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 이건 100% 확인을 못해요. 이 사건이 이래서 이미 돈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다. 그 다음에 론스타의 은행 인수 자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얘기되고 이때 영화에도 나오는 건데, 한국금융감독은 인수 자격이 있다고 지금까지 판단한 거예요. 그때도 2003년에도 판단해서 땅땅땅 인수 자격 시켰고, 2012년 팔 때도 다 문제가 없다고 쳐준 거거든요. 그런데 요건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인수자격이 없다는 걸. 첫째, 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어요. 2003년에. 그럼 우리 외환은행은 어떤 은행이라고 했죠? 국제 업무에 가장 많이 하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지점도 많고 현지 범인도 많고 유럽에도 막 전 세계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가장 해외 영업점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이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외환은행의 지점이나 현지 법인은 어떻게 됐을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은행의 인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나라입니다. 즉 산업자본 냄새가 조금 나면, 즉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조건, 전업자본이라고 생각이 안 되면 은행을 인수 못하게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딱 보니까 론스타가 인수를 했어요. 론스타는 자기네 돈이에요. 텍사스, 자기네들 실력자들이 많은 나라잖아요. 부시 가문 이런 애들 많은데 금융감독당은 그런 거 안 보죠. 딱 보니까 이건 금융자본이 아니에요, 론스타. 그럼 무슨 결정을 내려요?
한국은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외환은행은 은행이란 간판을 띄어라 이거예요. 뱅크를 쓸 수 없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이건. 그 전부 뱅크를 못 내리고 뭐가 돼야 되죠? 파이낸스 컴퍼니. 그냥 금융 뭐 그냥 우리 여기 보면 대부업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외환은행이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감독당국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전에.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실제 가봐야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네들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여기 미국 감독당국이랑 잘 협의해서 해결하겠다 했는데 뭐 협의해서 해결될 리가 없죠. 그렇게 적어도 선진국은 이런 우리처럼 막 로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유럽은 어떻게 됐을까? 유럽은 미국하고 좀 틀려요. 유럽이 대부분이 국가, 특히 독일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룬스타가 은행을 인수한다고 해서 은행 간판을 띄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걔들도 대주주의 적격성은 엄청나게 봐요. 대주주가 누군지 알아야 돼. 은행을 소유한 사람이 산업자본에도 좋아. 벤츠차가 되고 폭스바겐이 되고 삼성이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삼성이면 삼성이 어디 얼마 내고 그다음에 LG가 얼마 이런 게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론스타는 지금 펀드만 했지 펀드에 투자한 투자들 아무도 지금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하죠. 이건 여기에 뭐 여기 외국인 뭐 마약 자금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여기 검은 이제 블랙머니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블랙머니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누군지 밝혀라. 감독당국에서 요구한 거예요.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우리는 네가 산업자본이 상관없다. 산업자본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미국은 그냥 일거에 끝난 거고요. 은행이. 왜냐하면 이건 금융전업자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론스타가 못 밝힐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은 유지하되 업무를 굉장히 제한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크게 제한받는 게 뭐냐면 독일의 은행들이 예금자 보호 한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니들은 아주 상징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면 1,000만 원만 해라. 그렇게 근데 은행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절름발이 영업을 했어요. 유럽에서는 외환은행이. 이런 거 이거 다 팩트입니다. 두 가지는 다. 그러니까 결국 론스타가 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게 없게 됐어요. 미국식이에요. 유럽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여기에 이론 계속 막 감독당국 관련자들은 뭐 이런 말 저런 말 붙이는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산업자본에 대해서 관대한 유럽도 실제 외환은행에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독일 금융감독 가서 이제 국제국장이랑 밥을 먹으면서 재밌게 이게 재미로 삼성이 말이야 독일에서 은행을 만든다고 한다면 너희들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웰컴이다 이겁니다. 자기네들은 뭐 삼성이건 벤츠건 현대건 은행 만드는 데 상관없으니까. 그 대신 이제 조건을 다 갖춰야 되겠죠. 어떤 조건들을.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그렇게 삼성이 은행을 만드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를 한 순간부터 유럽에 있는 외환은행들은 굉장히 업무에 제약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론스타가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냥 법령의 자의적 해석 여부. 뭐 이때는 자기네들은 법령을 잘 해석했다고 하는데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이 매각 근거가 됐던 은행법 시행령 8조, 부실은행 등은 지금 없어요. 자기네들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 조항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등을 없앤 건가요? 등도 없어지고 말을 다 바꿔서 이제는 이 조항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생각해보니까 이때 좀 무리한 적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나 현실적으로 이게 외환은행이 이제 1997년 외환위기가 나고 98년 경영이 흔들릴 때 다른 은행보다는 덜 흔들렸는데 그래도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은 대부분 망해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또 아까 말한 대로 괜찮고 좋은 은행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코메르츠 은행이 여기를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갖고 여기 자기도 이제 이 한국에 진출해서 영업을 해보고 이제 뭐 중국도 나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실질적인 대주주가 코메르츠 은행이었어요. 론스타가 팔 때. 그리고 주주는 이제 그리고 한국은행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고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었고 코메르츠 이렇게 갖고 있는데 코메르츠 지분도 론스타가 사요. 그때 이제 이때 론스타가 코메르츠 지분을 살 때 코메르츠가 1998년도에 론스타에
할 때보다 더 싸게 삽니다. 그러니까 코메르츠가 손해를 보고 파는 거죠. 주당 한 2,800원 정도 손해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코메르츠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관련자들은 그거 봐라 대주주 코메르츠 독일 코메르츠가 이걸 손해 보고 팔았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론스타가 싸게 산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환은행의 부실 문제를 합리화하는 굉장히 근거가 돼요. 저도 사실 그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 한 3년만 근무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코메르츠 당연히 이제 코메르츠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만날 때 이제 코메르츠 대외 담당 임원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고 다른 얘기 한국에 관련 얘기하다 딱 끝나면서 나가면서 내가 딱 붙어서 물어봤죠. 그때는 아주 옛날이 아니니까 2007년이니까 2003년 되면 뭐 그렇게 오래 지금처럼 막 10년 전 얘기가 아니고 3, 4년 전 얘기니까 니들 왜 그렇게 손해를 보고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왜 팔았냐 물었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약간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당황하더니만 그때 이제 언론에 난 건 그때 코메르츠가 이 자금 사정이 나빠서 그러니까 영업 상태가 나빠서 해외 투자한 건 정리한다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니들이 그렇게 어려웠냐? 그걸 뭐 외환은행이 큰 것도 아닌데 코메르츠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선택 중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모호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문에 났던 대로 그 당시에 코메르츠가 돈이 몰려서 론스타 판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도 좀 흑막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확실치 않아요. 이건 뭐 괜히 알기 어려운. 왜냐하면 이명결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그 다음에 이제 2명이 죽었어요. 이건 2명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은행이 참 보통 속담에 한 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2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그러니까 한 명이 죽었으면 그냥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2명이 죽어요. 그것도 아주 완전한 실무자 양쪽에서 외환은행하고 금감원하고 이 관련이 있을까? 참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아는 것은 뭐 하여튼 다 질병은 한 병은 간, 한쪽은 뇌 쪽 질병으로 죽은 건데 뭐 진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알 수가 없어요. 연관성은. 그 다음에 이제 론스타 펀드의 주요 투자자는 누구일까? 이것도 그냥 추정만 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블랙머니 있는 대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와요. 뭐 뉴스타파 보면. 근데 그게 뉴스타파 보도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신뢰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뭐 누구의 조카도 있고 거기 조금씩 이게 나옵니다. 뭐 지금 다각관 관련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참 모르겠다.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게 그 외에 더 있을 거다. 이게 금융 관료가 그러니까 저게 1조 4천억에 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미국 돈이 얼마일까? 미국 돈이 절반 정도 된다. 7천억 된다. 그럼 나머지 7천억인데 금융 관료들이 7천억 있었을까? 아니거든요. 뭐 100억, 200억씩 어떻게 뭐 만들어지만 7천억은 다 못 만들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뭐 뇌물 받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쉽지 않아 보여서 또 많은 다른 돈들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금융 쪽에서 끌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업 쪽에서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돈이. 그러니까 이게 강한 세력이 되는 거죠. 어떤 강한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밝혀질 것 같지도 않고 모릅니다. 그리고 이 주도 세력이 누굴까? 즉 론스타가 아닌 것 같아요. 론스타는 그냥 돈 벌기에 들어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돈 벌기 들어오면 쭉 누군가 설명을 했겠죠. 론스타에 가서. 왜냐하면 그 론스타를 보고 나면은 뭐 론스타가 이제 한국에서 조금씩 1998년부터 영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뭐 뭔가는 하나 이제 외국 자문을 껴야 되니까 이걸 외환은행 가져가려면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론스타를 우리 기획한 사람이 있고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머리 좋고 굉장히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론스타를 끌어들인 거고 거기에 돈도 넣은 거고 해서 이걸 쭉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은 2002년 초 제가 볼 때는 은행장을 바꿀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두 분 여기 이제 퀘스천 마크를 쓴 것들은 사실은 저도 그냥 상상 속에서만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 있겠다만 생각하는 거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의혹으로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알아야 되는데 주요 투자자가 누구일까, 주도 세력을 누굴까 이거 알아야 되는데 밝혀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영화는 만들어졌잖아요. 영화는 어쩔 수 없이 대중성 때문에 그런데 누가 소설을 하나 잘 써주면 더 이렇게 자세히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또 진실 누가 소설 쓰실 분이 있으면 제가 옆에서 자문도 해주고 제 생각을 저희 상상력을 또 한번 얹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또 알고 싶은 궁금한 얘기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